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세요.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바로 갑상선암에 대한 건데요. 이게 한국에서 가장 흔한 암 중 하나라고들 하는데 생각보다 예후가 좋은 경우가 많다고도 하고요. 이번 시간을 통해 갑상선암이 정확히 뭔지, 또 왜 생기는지, 그리고 관련된 생활 습관까지 핵심만 딱 짚어보겠습니다. 이 정보들이 여러분께 꼭 필요한 통찰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우선 갑상선암이 무엇인지부터 풀어봐야겠죠. 자료를 보면 한국에서 매우 흔하지만 조기 발견하면 대부분 치료가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 전에 갑상선이라는 기관, 우리 몸에서 대체 어떤 역할을 하나요? 네, 갑상선은 목 앞쪽에 이렇게 자리한 작은 나비 모양 기관인데요. T3, T4 같은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게 우리 몸의 신진대사, 그러니까 에너지 쓰는 속도나 체온, 심장 박동수 같은 걸 조절하죠. 거의 모든 세포 기능의 속도를 조절하는, 우리 몸의 보일러 온도 조절 장치,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아, 보일러 온도 조절 장치. 중요한 역할을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중요한 기관에 비정상적인 세포가 자라서 생긴 덩어리가 갑상선 종양이고, 그게 악성일 경우를 갑상선암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암은 왜 생기는 건가요? 자료에 보면 세포 DNA 손상으로 시작된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그게 기본 원리죠. 정상세포는 분열하고 성장하는 과정이 딱 조절되는데, 세포 속 DNA에 손상이 생기면 이 통제 시스템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그야말로 무분별하게 분열하고 증식하는 거죠. 이게 암입니다. 갑상선 암의 경우는요, 다행히 한 85%에서 90% 정도가 유두암이라는 종류인데, 이건 비교적 아주 천천히 자라고 다른 곳으로 퍼지는 전이도 좀 늦은 편이에요. 그래서 예후가 좋은 경우가 대부분인 거죠. 대부분은 좀 착한 암이군요. 그렇죠. 그 외에 여포암이라고 혈액을 통해 퍼지기 쉬운 타입도 있고, 수질암은 좀 유전적인 경향이 강하고요. 아주 드물지만 역형성 암이라는 건 매우 공격적이고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종류마다 성격이 꽤 달라요. 그렇군요. 종류가 다양하네요. 그럼 이 갑상선암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자료를 보면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하는데요. 네, 맞아요. 딱 한 가지 원인,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바로 그 여러 요인의 복합작용이라는 건데요. 우선 유전적 요인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 갑상선암 환자가 있으면 위험도가 좀 높아져요. 특히 수질암은 특정 유전자 변이와 관련이 깊다고 알려져 있고요. 아, 가족력.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방사선 노축입니다. 특히 어릴 때 다른 병 치료 때문에 목 부위의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수십 년 뒤에 갑상선암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게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죠. 어릴 때 방사선 노출이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요오드 섭취의 불균형인데요. 갑상선 호르몬 만들 때 요오드가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부족해도 문제지만 반대로 특히 장기간 너무 과도하게 섭취하는 경우에도 일부 세포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오드 섭취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문제군요. 그렇죠. 균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여성 호르몬과의 연관성도 추정되고 있어요. 실제로 여성이 남성보다 한 3배에서 4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게 에스트로겐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성이 훨씬 많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흡연이나 과도한 음주, 스트레스, 또 환경 호르몬 같은 기타 요인들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됩니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죠. 정말 다양한 요인이 얽혀 있네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한국에서 유독 갑상선암 진단율이 높다는 이야기잖아요. 자료에서는 이게 실제 발병률 자체가 막 높아졌다기보다는 주로 진단기술의 발달 때문이라고 하던데요. 아,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정확해요. 2000년대 이후로 초음파 검사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고요. 또 건강검진 항목에 갑상선 초음파가 포함되면서 예전에는 그냥 모르고 지나쳤을 1cm도 안 되는 아주 작은 결절들까지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진단 건수는 정말 폭발적으로 늘었죠. 아, 기술 때문에 발견이 늘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진단 건수는 늘었지만 갑상선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대로군요. 네. 이 사실은 뭘 시사하냐면 진단된 갑상선암의 상당수, 특히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도암 같은 경우는 실제 생명에 큰 위협이 되지 않는 소위 거북이암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진행이 아주 느리거나 거의 멈춰 있는 경우도 많아요. 거북이암, 재밌는 표현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의학계에서는 과잉 진단 논란이 가장 뜨거운 분야 중 하나가 된 겁니다. 너무 많이 찾아내서 불필요한 치료까지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논쟁이죠. 그렇군요. 과잉 진단 논란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자료에서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된 사람들, 그러니까 누가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까요? 일단 갑상선암 가족력이 있는 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릴 때 목 부위에 방사선 치료 경험이 있는 분들은 확실히 주의가 필요하고요. 또 목에 뭔가 혹 같은 게 만져진다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목소리가 쉬거나 잘 안 돌아오고 음식을 삼킬 때 좀 불편하거나 걸리는 느낌, 이런 증상이 있다면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증상이 있으면 당연히 검사를 받아봐야겠네요. 네. 그리고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결절이 발견됐다고 해도 그 크기가 1cm 이상이라면 정기적인 추적 관찰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크기만으로 다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요. 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생활습관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료 후반부에 조언이 나오는데 특히 우리가 피해야 할 행동,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심으로 좀 짚어주시죠. 네, 크게 세 가지 핵심 사항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과도한 요오드 섭취를 피하는 겁니다. 특히 한국인 식단에 많은 김,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 있잖아요. 이게 몸에 좋다고 매일 너무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주 2, 3회 정도로 섭취 빈도를 조절하는 것이 더 좋다고 권고됩니다. 매일 먹는 건 좀 과할 수 있다.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중요한 건 요오드 보충제 같은 걸 의사 상담 없이 그냥 임의로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필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앞둔 환자분들은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일정 기간 요오드 섭취를 아주 엄격하게 제한해야 하고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첫 번째가 요오드 과다 섭취 피하기. 다음은요. 둘째는 건강 보조식품을 좀 신중하게 복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천연 성분이다, 몸에 좋다 광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일부 보충제에는 특정 성분, 예를 들어 요오드나 셀레늄 같은 것들이 생각보다 고용량 들어있어서 갑상선 기능에 오히려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보조식품도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드시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고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천연이라는 말에 무조건 안심해서는 안 돼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요? 세 번째는 기본 중에 기본이죠. 금연 그리고 절주입니다. 흡연과 과도한 음주가 갑상선암 발생 위험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금연과 절주. 이건 모든 건강의 기본이네요. 맞습니다. 결국 들어보면 모든 과유불급 너무 지나치면 안 되고 또 잘 모를 때는 전문가와 상의하는 게 핵심이군요. 몸에 좋다고 무조건 많이 먹거나 보충제를 막 챙겨 먹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점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하면 어떤 큰 그림이 그려질까요? 갑상선암은 분명 흔하게 발견되지만 특히 한국에서의 그 급증세는 진단기술의 발달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 그리고 발견되는 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종류는 진행이 매우 느려서 예후가 좋은 경우가 많다는 점. 이걸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암이라는 단어 자체에 미리 겁먹기보다는 위험 요인을 제대로 이해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그런 현명함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특히 고령이시거나 암의 성장 속도가 매우 느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요. 발견 즉시 수술을 서두르기보다는 정기적으로 상태를 지켜보는 능동 감시 액티브 서베일런스라는 접근법도 요즘 적극적으로 고려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능동 감시, 수술 대신 지켜보는 거군요. 네. 모든 환자에게 수술이 꼭 최선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개인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나 암의 특성, 또 환자 본인의 가치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 맞춤형 평가가 핵심인 거죠. 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던지는 생각할 거리입니다. 진단 기술의 발전이 갑상선암 발견율을 이렇게 극적으로 높인 것처럼 앞으로 더 발전된 기술, 유전체 분석이라든지 AI 같은 것들이 등장하면 다른 질병을 찾아내거나 어쩌면 질병 또는 병이라고 정의하는 방식 자체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지금 우리가 정상과 비정상이라고 나누는 그 기준선이 미래에도 과연 그대로일지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자료들을 보니까 이 갑상선 건강 정말 생활 습관이랑 밀접하더라고요. 오늘은 그래서 그 예방법들, 특히 스트레스나 자세, 식단 같은 거 좀 깊게 얘기 나눠보죠. 네, 맞습니다. 갑상선이 워낙 민감해서요. 특별한 진단이 없어도 평소에 관리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얘기가 갑상선 건강을 위한 든든한 보호막 그런 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우선 스트레스와 수면부터 좀 짚어볼까요? 자료 보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게 나와서 면역력도 떨어뜨리고 심지어 세포 변이 막는 유전자 활동까지 방해한다고요? 오, 이거 좀 무서운데요? 네, 그 점이 중요합니다. 코르티솔이 과도하면 그 갑상선 호르몬 T4가 활성형인 T3로 바뀌는 걸 좀 방해할 수 있거든요. 이게 또 오래되면요. 면역계가 자기 갑상선을 공격하는 그런 자가면역 질환 위험도 커지고요. 아, 자가 면역. 네. 그리고 밤에 잘 때 나오는 멜라토닌 있잖아요. 이게 갑상선 세포를 보호해주는데 잠을 잘 못 자면 이 기능이 약해져서 세포 손상이나 변이 가능성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스트레스처럼 눈에 안 보이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매일 하는 자세, 이것도 갑상선에 영향을 준다는 게 좀 신기했어요. 특히 스마트폰 볼 때 목 숙이는 거요. 이게 그냥 목만 아픈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흔히 거북목이라고 하죠. 목 주변 근육이 계속 긴장 상태면 갑상선 쪽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좀 원활하지 않게 될 수 있어요. 아, 혈류량이 줄어드는군요. 네. 영양 공급도 잘 안 되고 노폐물 제거도 좀 더뎌지고요. 특히 림프 순환이 잘 안 되면 갑상선에 혹 같은 거 생겼을 때 그 노폐물 배출이 어려워서 흡수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와, 그럼 이게 오래되면 기능 저하까지 올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죠. 그럼 이런 자세 문제는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을까요? 간단한 방법들 뭐가 있을까요? 제일 좋은 건 꾸준한 스트레칭이죠. 목 스트레칭, 거북목 교정 운동 같은 거요. 그리고 깊게 숨쉬는 복식 호흡도 긴장 푸는 데 도움되고요. 그리고 가볍게 걷는 것도 전신 혈액 순환에 좋고 집에서 샤워할 때 목에 따뜻한 수건 잠시 대주는 것도 좋아요. 근육 푸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오, 그거 좋네요. 간단하고. 자, 그럼 이제 식단 얘기도 좀 해볼게요. 매일 먹는 게 갑상선에 직접 영향을 준다니 이것도 참 중요해 보여요. 자료에서 3가지 식품군을 딱 짚어주셨는데 첫 번째가 해조류네요. 김, 미역, 다시마. 요오드 때문에 그렇죠? 네, 맞아요. 요오드가 갑상선 호르몬 만드는 핵심 재료거든요. T3, T4 만들 때 꼭 필요해요. 근데 이게 부족해도 문제지만 너무 많아도 안 좋아요. 아, 과유불급이군요. 그렇죠. 부족하면 갑상선이 붓거나 결절, 심하면 암 위험도 높아질 수 있는데 과하면 오히려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거나 세포 분열 패턴에 이상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얼마나 먹어야 적당한 건가요? 보통 주 2, 3회 정도? 한 번 먹을 때 30g 넘지 않게 드시는 게 좋고요. 특히 미역이나 다시마는 요오드가 정말 많아서 물에 좀 데쳐서 함량을 조절하는 게 현명해요. 그렇군요. 데쳐 먹는 거 기억해야겠네요. 두 번째는 브로콜리 같은 십자화과 채소. 설포라판이라는 성분 때문에 항암 효과가 있다고요. 이게 갑상선에는 어떻게 좋은 건가요? 네, 설푸라판. 이게 아주 강력한 항산화, 항염증 성분이에요. 우리 몸 해독 시스템을 좀 더 활발하게 해주고 세포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도 중화시켜주고요. 그래서 갑상선 세포가 스트레스나 염증 때문에 변형되거나 암세포로 가는 걸 막아주는 일종의 방어막 역할을 해주는 거죠. 방어막 역할. 그럼 브로콜리는 어떻게 먹는 게 제일 좋아요? 효과를 보려면 살짝 데치는 게 좋아요. 한 1분 정도 아니면 전자레인지에 잠깐 돌리거나요. 생으로 너무 많이 하루에 50g, 100g 이렇게 먹으면 드물지만 갑상선 기능이 약간 떨어질 수도 있으니 그건 좀 주의해야 하고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브라질 너트네요. 이거 하루 한두 알만 먹어도 셀레늄이 충분하다고요. 셀레늄은 왜 중요한 건가요, 갑상선에?
셀레늄은 그 글루타치온 포옥시다제라는 아주 중요한 항산화 요소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미네랄이에요. 아, 항산화 요소? 네. 갑상선이 호르몬 만들 때 활성산소, 그러니까 세포 찌꺼기 같은 게 많이 생기는데 이 효소가 셀레늄을 이용해서 그걸 효과적으로 청소해주고 염증을 막아줘요. 세포를 보호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네요. 근데 이것도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요. 맞아요. 하루 딱 한두 알이면 충분해요. 그 이상 먹으면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 있으니까 양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네, 정리해보면 결국 스트레스 관리 잘하고 자세 바르게 하고 또 식단에서 요오드, 살포라판, 셀레늄 이런 거 균형 있게 챙겨 먹는 거 이런 매일의 작은 노력들이 정말 중요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자면 가족력이 있거나 이미 결절 같은 게 있다면 정기적으로 갑상선 초음파 검사 받으면서 상태를 잘 지켜보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오늘 쭉 들어보니까 정말 매일 조금씩 신경 쓰는 거, 뭐 자세 바로잡으려고 의식한다거나 식단에 해조류나 브로콜리 좀 더 챙겨 먹는다거나 하는 것들이 평생 갑상선 건강을 지키는 그야말로 예방주사 같은 거네요. 맞아요. 갑상선이 생각보다 훨씬 더 섬세하게 조율되는 기관이거든요. 오늘 이야기 나눈 이런 작은 노력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복리처럼 쌓여서 당신 건강에 얼마나 큰 긍정적인 영향을 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 소중한 갑상선을 위해서 오늘 당장 내가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변화, 그게 뭘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